아이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나가세요. 아버지 제발 나가달라고요. 저는 최경락입니다. 올해 68입니다. 며느리 박소영의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저녁 8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 민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손톱만 뜯고 있었습니다. 15살 손자 준호는 자기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고.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에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맨날 아버지 편만 드시고. 우리가 뭐 호구예요? 3년째 모시고 사는데 병원비에 약값에 우리의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4년 가을, 제 아내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대장암 사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 핸들을 잡으며 모은 돈 5천만 원 전부 아내의 치료비로 쏟아부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아내는 의사의 말보다 2년을 더 버텨줬습니다. 2016년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당신 혼자 외롭게 살지 마요. 민수네 집에 가서 사세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겨우 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저축을 모두 쓴 뒤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48만 원. 40년을 일했지만 초반 10년은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고 중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몇 년간 보험료를 못 낸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48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흔쾌히 저를 받아줬습니다. 전세 아파트였는데 전세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을 제가 보탰습니다. 제가 살던 작은 빌라의 전세금을 뺏어 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함께 사시죠. 제가 잘 모실게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첫 1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손자 준호가 12살이었는데 할아버지 하며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안겼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손자 학원 데려다주고 제 몫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여름 제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연금 48만 원 중 15만 원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약값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며느리가 처방전을 들고 물었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당뇨약이 좀 비싸서 그렇구나. 미안하다. 에휴.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식탁에 퍼졌습니다. 아들이 여보하고 말렸지만 며느리는 식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안 버시면서 쓰기만 하시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겨울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IT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월급이 4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마트 계산대 일이었습니다. 저녁은 제가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반찬이 왜 이래요? 너무 짜잖아요. 준호가 먹을 수 있게 만드셔야죠. 설거지 좀 제대로 하세요. 여기 기름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버지, 빨래 계실 때 이렇게 주름지게 계시면 어떡해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매일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 다음에는 잘할게 하고 사과했지만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뭘 해도 트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2019년 봄 결정타가 왔습니다. 제가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금 48만 원 중 절반 이상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남는 돈 23만 원으로 제 용돈과 생활비를 보태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폭발한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국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48만 원? 그 돈으로 뭘 하세요? 병원비 다 나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모시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파트 나가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 병원비 대느라 적금도 못 들어요. 준호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영아,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상처받으시잖아. 아들이 말렸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당신 월급 깎이고 나는 마트에서 발 붙도록 일하는데 집에서는 아버지 약값에 병원비에 돈이 새나가잖아요. 우리는 언제 적금 들고 언제 내 집 마련해요? 손자 준호가 방에서 나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3살 아이의 눈에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알면 됐어요. 이제라도 아시면 됐다고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식탁에는 아들과 손자와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수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소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다. 내 아내 말이 맞아. 내가 짐이지 뭐.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돈을 더 벌면 되는데 제가 무능해서.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또다시 월급을 깎았습니다.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며느리가 다니던 마트도 인력을 줄였습니다.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안방에만 있었습니다. 나와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줄 때도 말 한마디 없이 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돌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 식사 시간 외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조금만 먹었습니다. 반찬도 제일 적게 집었습니다. 병원도 한 달에 한 번만 갔습니다. 약을 아껴 먹었습니다. 하루 3번 먹어야 하는 당뇨약을 2번만 먹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2021년 봄,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손자 준호가 14살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준호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우리 집은 좀. 할아버지가 계셔서 냄새나. 그리고 집이 좁아. 그냥 내 집으로 가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에게까지 짐이 되다니. 부끄러움에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21년 겨울,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방 바로 옆 거실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돈은 한 푼도 안 버시면서 병원비만 나가고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한 기운만 풀어놓으시고 준호도 요즘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창피해 하더라고.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럼 요양원 알아보든지 그래.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인데 그것도 우리가 내야 돼. 차라리 다른 데 가시라고 해야 하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제는 가족에게조차 짐이 됐습니다. 2022년이 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겠다고. 이 집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연락이 되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형제도 일찍 잃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만 나왔습니다. 손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 얼굴 보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멀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5일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의 대학 동창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잘 차려입은 여자 3명. 거실에서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어머, 시아버지세요? 친구 한 명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피함과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네. 인사 안 하세요, 아버지?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이를 보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들겠다.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요즘 시대에. 그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다들 따로 사는데. 애들도 창피해할 나이잖아.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간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폭풍이 왔습니다.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나가세요, 아버지. 제발 나가달라고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냄새나는 집이라고 생각했을걸요? 시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뒤에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달라고요. 여보, 진정해. 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들이 말렸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 월급 절반이 아버지 모시는데 들어가잖아. 병원비, 약가, 생활비. 우리는 언제 적금 들어요? 준호 대학 등록금은요? 이게 정상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친구들 만나서 명품 가방 들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지쳤다는 것을,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갈게. 미안하구나, 민수야. 소영이 말이 맞다. 내가 짐이었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아내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손자 준호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할아버지가 짐이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아들이 거실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아파트 9층,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모두 집으로 가고 있을 시간. 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2도 2024년 1월 15일 밤 9시 제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2장, 동전 몇 개, 그리고 버스카드 하나. 40년 전 버스 기사 시절부터 쓰던 파란색 카드였습니다. 추억 삼아 가지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ATM기에 카드를 대봤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잔액 450원, 450원. 버스 한 번 타기에도 모자란 돈. 40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 데이트하는 연인, 손잡고 걷는 가족. 모두 집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집. 저만 없었습니다. 역 대합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48만 원 연금으로 월세방을 구할 수 있을까? 고시원도 30만 원은 넘는다던데. 병원비 빼고 남는 돈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68배 나이에 거리로 내몰린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옆 벤치를 보니 중년 남자가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처럼 가방을 베고,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밤 11시쯤 영무원이 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더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24시간 편의점 앞 벤치를 찾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였습니다.
앉았습니다. 담요도 없이 가방을 껴안고 웅크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새벽 3시쯤 편의점 알바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추운데. 어디 가실 데 없으세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잠깐만요. 알바생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아침, 제 첫 번째 노숙의 아침이었습니다. 공중화 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초췌한 눈. 이게 저였습니다. 68 최경락. 낮 동안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따뜻했으니까요. 책을 펼쳐놓고 앉아있으면 직원들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되면 나가야 했습니다. 폐관 시간이었으니까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500원. 만원에서 1,500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 8,500원.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편의점 정수기에 공짜 물. 둘째 날 밤, 공원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아내 순자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됐소. 우리 아들한테 쫓겨났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러 귀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6,000원, 4,000원, 2,000원. 하루 한 끼를 먹었습니다. 가장 싼 빵, 가장 싼 컵라면.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래를 할 곳도 없었고 갈아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물로 몸을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지하철에 타면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도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코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노숙자, 냄새나는 할아버지.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런 말들이 보였습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존재가 됐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사라졌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지갑에 1,000원만 남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둘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빵 부스러기를 뿌려주고 계셨습니다. 비둘기들이 쪼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상하게 웃으시며 비둘기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비둘기도 밥을 먹는데 저는 배가 고픈데 비둘기만도 못한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마지막 돈.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빵을 골랐습니다. 제일 싼 것 800원짜리 크림빵.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남은 돈 200원. 벤치에 앉아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빵을 적셨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이 나이에 이 몰골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없고 휴대폰도 요금을 못 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추워졌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모두 집으로 가는 사람들, 따뜻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 퇴근하는 직장인, 학원 끝난 학생, 장본주부. 저도 타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버스, 부드러운 의자, 40년 동안 매일 운전했던 그 버스, 그리운 엔진 소리, 주머니에서 버스카드를 꺼냈습니다. 낡고 흠집난 파란색 카드, 450원. 이걸로는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기본 요금이 1,500원인데 1,050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냥 타보고 싶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몰던 그 버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공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202번 버스가 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28살에 처음 배치받았던 노선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때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몰았던 그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찍었습니다. 삑 잔액 부족.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퀭한 눈, 거친 손. 저도 저랬을까요? 40년 전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대를 잡았던 제 모습도 저랬을까요? 죄송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야 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빨리 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손짓하셨습니다. 어르신, 그냥 타세요. 이 추운데 어딜 가시게요?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뒷자리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히터 바람이 발끝까지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의자, 익숙한 엔진 소리,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손님으로 타본 버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공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8살의 저, 버스 기사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았던 순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을 때의 뿌듯함, 퇴근하면 아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여보. 아들이 아빠 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모두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 모두 집이 있는 사람들. 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종점입니다. 내리셔야 해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을까요? 추위와 굶주림 때문이었을까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붙잡을 게 없었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버스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검은 태안경을 쓰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여성분이 물컵을 건네주셨습니다.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축여졌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윤가람이라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민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르신께서 202번 버스에서 쓰러지셨다고 기사님한테 연락받고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네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탈진과 영양실조래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거 맞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68 노인이 굶어서 쓰러졌다니.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런 꼴이 됐다니. 윤가람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할까요? 보호자분이나. 아닙니다. 연락할 사람 없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윤가람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제 버스카드였습니다. 낡고 흠집난 파란색 카드. 이거 어르신 거 맞죠? 버스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50원. 그 적은 돈으로 마지막 버스를 타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기사님한테 들었어요. 잔액이 부족한데도 그냥 태워주셨대요. 그런데 어르신이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셨다고요. 그 추운 날 배고프고 힘드셨을 텐데도 예의를 지키신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기사님이 베푸신 건데요. 당연하지 않아요, 어르신. 요즘 세상에 그런 분 많지 않아요. 저도 5년 넘게 민원센터에서 일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윤가람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셔도 돼요. 윤가람 씨가 티슈를 건네주셨습니다.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낯선 사람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흘 뒤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윤가람 씨가 대신 내주셨습니다. 87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언제 갚을 수 있을까요? 48만 원 연금에서 병원비 빼면 20만 원 남짓인데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멈칫했습니다. 어르신,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로요? 일단 따뜻한 데서 밥부터 드세요. 얘기는 그 다음에 해요. 윤가람 씨의 차를 탔습니다. 깨끗한 중형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히터 바람이 솔솔 나왔습니다.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윤가람 씨가 백반 2개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각종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인가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음미하며 윤가람 씨가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윤가람 씨가 커피를 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저희 서울교통공사 차량 정비소에 청소 일자리가 있어요. 급여는 솔직히 많지 않아요. 월 180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기숙사를 제공해요. 1인실이고요. 일단 지낼 곳이 생기는 거죠. 해보실래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집을 저 같은 사람한테 제안하다니. 기사님한테 들었어요. 40년 동안 버스 기사셨다고. 차량 정비소라면 어르신한테 익숙한 환경일 거예요. 버스들도 보시고 옛날 생각도 나시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몇 주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카드에 450원을 남겨두신 게 어르신의 성실함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믿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작업복을 입고 정비소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몰던 그 버스들.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청소가 제 일이었습니다. 정비소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기름때를 닦았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기숙사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가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정비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50대 중반의 강효진 과장님이셨습니다. 최경락 씨, 일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청소도 꼼꼼하게 하시고 지각도 한 번 없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말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비하던 203번 버스, 최경락 씨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그게 청소하다가 브레이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갈리는 것 같은 소리.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버스 정밀 점검했는데요. 브레이크 라인에 큰 결함이 있었어요. 그대로 운행했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버스를 몰았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특히 민감하게 느껴지거든요. 승객 안전이 달린 문제니까요. 강효진 과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청소만 시키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시네요. 차량 점검 보조로 오시겠어요? 급여도 올려드리고요. 월 230만 원으로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경험이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어르신, 그렇게 저는 차량 점검 보조가 됐습니다. 매일 버스들을 점검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상태, 엔진 오일, 전기장치, 조향장치,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40년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3번 버스 후방 카메라 각도 이상합니다. 157번 버스 변속기에서 떨림이 느껴집니다. 89번 버스 타이어 마모도가 위험 수준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들을 정비팀에서 확인했고 매번 정확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대단하게 봤습니다. 경락 형님,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40년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는 거야. 손끝으로, 귀로, 눈으로 다 느껴지거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효진 과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최경락 씨, 안전 모니터링 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사고 예방이 목적이에요. 팀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를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팀장이라니. 네. 경락 씨 덕분에 올해 우리 교통공사 관할 버스 사고율이 작년 대비 60% 줄었어요. 어르신의 눈과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급여는 월 320만 원입니다. 팀장, 40년 버스 기사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모니터링 팀이 꾸려졌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 모두 이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현장을 돌며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안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신입 기사들을 교육했습니다. 브레이크는 목숨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보고하세요. 급출발, 급정거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부드럽게 운전하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승객의 안전입니다. 신입 기사들이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교통공사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의 안전 공로상,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450원을 들고 버스에 올랐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윤가람 씨가 다가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람 씨 덕분입니다. 모든 게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어르신이 스스로 읽어내신 거예요. 그래도 가람 씨가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추운 거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가람 씨가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450원 희망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노숙 위기에 처한 시니어분들께 일자리를 연결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이 멘토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멘토라니요. 네. 어르신이 겪으신 일, 그리고 이겨내신 과정.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같은 처지의 분들한테는 더욱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나눠줄 차례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10명씩 교통공사에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청소, 정비보조, 안내 업무. 저는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2인데요.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거리에서 석 달을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제 버스카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 카드. 450원이 표시된 그 카드. 이 카드에 450원이 남아있을 때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남겨두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희망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힘이 느껴졌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7년 봄, 450원 희망 프로그램을 통해 200명이 넘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교통공사뿐 아니라 환경공단, 시설관리공단, 다른 공공기관들도 동참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좋다.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손자 준호도 함께 사무실 앞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아들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손자는 훌쩍 커서 고등학생이 됐더군요.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보다시피 잘 지냈다. 일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 신문에서 봤어요. 안전 공로상 받으신 거, 희망 프로그램 만드신 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내쫓았던 거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손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그때 문 열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겁쟁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다. 아버지, 나는 이제 내 삶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게 지금 내 가족이야. 너희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존하지도 않을 거다. 각자의 길을 가자.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용서했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 때 한 번씩 볼 수 있을까요? 준호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 정도는 좋다. 아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손자가 일어나 제게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따뜻함에 기대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이미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지금 저는 71살입니다. 2027년 12월입니다. 450원 희망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500명이 넘는 분들이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멘토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희망을 나눕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 버스카드를 꺼내봅니다. 지갑 안쪽에 소중히 넣어둔 그 카드. 450원. 작은 숫자지만 제게는 전부였던 그 금액.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남겨두는 마음. 그게 희망입니다. 450원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신호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민 손을 잡는 용기를 냈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가족과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민 손을 잡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450원을 움켜쥐고 떨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추운 벤치에서 잠들지 못하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눈물 흘리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 450원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반드시 빛을 볼 거라고, 누군가는 당신의 손을 잡아줄 거라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